일본에서 유행하는 도한놀이를 아시나요? 도한놀이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옷과 화장, 음식 등을 체험하는 놀이인데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일본 내에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은 일본에선 한국 기업이 만든 라인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죠. 오늘은 일본에 퍼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사연입니다. 딱 1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날 도쿄의 거리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부야 크로싱을 지나다 보면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고 젊은이들의 팔목에는 한글 문신이 새겨져 있죠.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한류의 물결은 일본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요. 나카하라 레이카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23살의 레이카는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비밀스럽게 모아둔 한국 드라마 DVD와 한글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부모님이 잠든 시간이면 레이카는 이어폰을 끼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 공부를 하곤 했죠. 레이카, 이게 뭐니? 어느 날 아침, 레이카의 어머니가 그녀의 방에서 한글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레이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무슨 한국어야? 내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전통. 공예품 가게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레이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3대째 이어온 전통 일본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가족의 기대는 늘 레이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카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레이카는 오랜 친구 마키를 만났습니다. 마키는 이미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죠. 너도 알아. 요즘 우리 회사도 직원들에게 한국어 배우라고 독려하고 있어. 한국 시장이 너무 커져서 무시할 수 없대. 마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레이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배우는 것도 못마땅해 하셔.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압박만 주시지. 마키는 레이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힘들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야. 일본은 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진, 화산 폭발 위험해. 경제도 계속 침체되고 있잖아. 레이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마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미 결정했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거든. 너도 한번 고민해봐. 한국은 정말 살기 좋아. 안정적이고 기회도 많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이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에는 한글이 쓰인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지나갔고 카페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카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또다시 지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쿠시마 근처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레이카는 한숨을 내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카, 오늘 아르바이트는 쉬는 거지?
부엌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레이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레이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몇 군데 지원한 상태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버지의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레이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는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죠. 대기업들은 해마다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었고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레이카는 시부야의 카페에서 대학 동기들과 만났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취업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나 사실 다음 달에 한국 가기로 했어. 동기 중 한 명인 미유키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너도? 레이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에 있는 콘텐츠 회사에 취업이 됐어. 한국어를 배워둔 게 정말 도움이 됐지. 또 다른 친구 타케시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우리 나이대에서는 한국으로 취업하는 게 유행이래. 임금도 일본보다 높고 승진 기회도 더 많다더라. 레이카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한국은 마치 기회의 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레이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유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응하기 쉬워.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거든. 그리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배우기도 쉽고.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레이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키였어요. 레이카, 내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 짧게라도 너도 같이 가볼래? 서울 구경시켜줄게. 마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레이카는 잠시 망설였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보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가볼게. 짧게라도. 레이카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레이카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까지. 일본의 암울한 경제 전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레이카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레이카는 일본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 로봇, 그리고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까지.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료라고? 레이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마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이야. 이제 도심으로 가면 더 놀랄 거야.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열차는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정리된 도로와 높게 솟은 빌딩들은 레이카의 눈을 사로잡았죠. 기차 안에 설치된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구나. 레이카가 감탄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바로 강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었죠.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갑이 필요 없어.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해결되거든. 마키가 설명했어요. 레이카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도쿄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우와, 이 카페도 24시간 영업이네. 레이카가 카페 문 앞에 안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카페가 24시간 열려 있어. 야근이 많은 문화라서 그런지 밤 문화가 발달해 있어. 해가 지자 서울의 거리는 더욱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을 걷던 두 사람은 드론 쇼를 발견했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야. 레이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레이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오카다가 서 있었어요. 레이카가 대학 시절 호감을 가졌던 남자였습니다. 오카다? 여기서 왜? 레이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오카다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일해. 한국 기업에 취업했거든. 세 사람은 한강변의 레스토랑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카다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어려웠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기회도 많이 줘. 오카다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레이카는 궁금했어요.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 오카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 하지만 한국 기업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언어 교육부터 주거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더라고. 다음 날 마키는 레이카를 강남의 스타트업 밸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레이카는 많은 일본인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여기가 훨씬 살기 좋아요. 한 일본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레이카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떠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서울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온 레이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는 마치 미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레이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카는 마키와 함께 서울의 중심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걷다 보니 모든 상점과 카페에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간판에 영어나 중국어와 함께 일본어 표기도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도 많이 배우나 봐? 레이카가 물었어요. 마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거야.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나라거든. 레이카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어 표기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레이카의 눈에 길가에 한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레이카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그건 공공인공지능 번역기야. 외국인들이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어. 마키가 설명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기계 앞으로 다가간 레이카는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기계는 즉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변환하여 화면에 표시했어요. 게다가 음성으로도 완벽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레이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키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게 다 한글 덕분이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시스템이거든. 인공지능이 분석하기 가장 쉬운 문자라고 해. 그 말에 레이카는 의아해졌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거였어? 물론이지.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야.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해. 마키의 설명에 레이카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기술까지. 모든 것이 레이카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이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였지.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했어. 오후 두 사람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통시장에서도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었어요. 모든 가게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전통시장이 맞아? 레이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마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거야.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능력. 갑자기 레이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레이카, 언제 돌아올 거니? 가게 일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돌아갈게요, 아버지. 레이카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일본 기업의 회의를 목격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논의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식 마케팅 전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일본 최대 전자기업 임원들 아니야? 레이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서 배우려고 해. 특히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분야에서. 레이카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카는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여기서 왜? 레이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만나러 왔단다. 내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떻게 아셨어요? 레이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구나. 우리 가족의 진짜 역사에 대해서.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 레이카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레이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레이카, 너는 우리 가족이 3대째. 일본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알고 있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절반만 사실이란다. 사실 우리 가족은 원래 한국인이었어. 레이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본명은 나카하라 타케시가 아니라 박태식이었단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어. 하지만 해방 후에도 나는 일본에 남았고 일본 이름을 써야만 했단다. 너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 차별과 편견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레이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이건 레이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일본 전통 공예품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선의 기술이었어. 일본에 끌려와 강제로 일하던 시절 내가 배운 기술이었지. 레이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거짓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레이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웠단다. 그리고 두려웠어. 너희들이 차별받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다.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며 너의 피가 조상의 땅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단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레이카를 서대문 형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당했던 장소였지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레이카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곳에 대해 배운 적 없어요. 형무소 내부로 들어서자 레이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야기.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배우지 않았던 역사였어요. 이건 정말 일본이 한 일인가요? 레이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피해자였다. 가해자가 아니라. 전시실을 돌아보던 중 레이카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힘든 노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레이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란다. 그 시절 나는 21살이었어.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레이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가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형무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레이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역사가 이렇게 어둡고 잔인한 것이었다니. 하지만 부모님은 왜? 레이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붙들고 싶어 했지. 그래서 우리의 진짜 역사를 부정하며 살았던 거야. 호텔로 돌아온 레이카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누구지? 레이카는 혼란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레이카는 마키의 걱정스러운 연락을 받고 겨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고
레이카는 마키에게 자신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한국인이었다는 거야. 레이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마키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레이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겠다. 하지만 이제 내 뿌리를 알게 된 거잖아. 그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레이카는 고개를 들어 마키를 바라보았어요. 더 알고 싶어. 내 진짜 정체성에 대해,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마키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 곳에 더 가보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녀상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소녀의 모습을 한 동상 주위로는 꽃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레이카가 물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야. 마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레이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안부? 그때 한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이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상 옆 벤치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예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레이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일본 학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4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소에 갇혀 지낸 시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에게 당한 고통,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계속된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레이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차올라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있었다니.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레이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는 놀랍게도 레이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역사를 감추고 왜곡한 건 어른들이지. 그때 레이카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일본인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알리겠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란다. 레이카는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레이카와 마키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레이카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레이카가 물었습니다. 마키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레이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의 역사,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본인이지만 레이카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뿌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 마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 같아. 그날 밤, 레이카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레이카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이카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어요. 같은 동아시아 도시인데도 왠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레이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레이카가 집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거실에서 레이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레이카를 바라보았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레이카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옷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했다더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레이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가족이 원래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헛소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너희 할아버지는 전쟁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가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지. 레이카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한복을 입은 조작된 사진이야.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현혹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위안부, 그건 다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고. 아버지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레이카 앞에 던졌어요. 한국의 역사 왜곡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한국이 어떻게 거짓말로 일본을 악마화하는지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카는 그 책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본 건 단순한 책이나 전시물이 아니었어요.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라는 위안부 피해자도 만났어요. 할머니의 눈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세뇌당한 거야. 한국에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 어머니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당신까지 그러면 안 돼. 어머니는 아버지의 항의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는 할아버지의 원래 이름이 적힌 한국 호적 문서였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어머니가 레이카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레이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았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박태식이라는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레이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그 문서를 낚아채 찢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거야. 레이카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다가와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제일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완벽한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보호하려 했단다.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카는 이제 결심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진짜 뿌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레이카의 손을 잡았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단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레이카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한 달 후, 레이카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마키가 공항에서 레이카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정말 기뻐. 레이카는 미소를 지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마키의 도움으로 레이카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일문화교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레이카는 하루하루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박태식. 할아버지의 본명이야. 레이카는 자신의 원룸 벽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한글로 써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레이카는 윤지수라는 한국인과 친해졌습니다. 지수는 일본계 한국인 3세로 레이카와 비슷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할아버지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었대. 하지만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셨지.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카는 지수를 통해 더 많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창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대. 그래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불린다고 해. 지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레이카는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아름다움과 체계성에 매료되었어요.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발음과 문자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죠. 어느 날 레이카는 한일문화교류센터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그녀만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카의 말에 일본인 관광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을,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레이카는 자신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레이카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레이카는 놀라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단다. 레이카의 작은 원룸에서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이카는 자신의 한국 생활, 새롭게 배운 것들,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레이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레이카. 내가 평생 회피해온 진실을 너는 용기 있게 마주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증조 할머니의 물건이란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끌려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한국 전통 비녀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란다. 우리 가족의 뿌리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카는 부모님을 서울 시내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이 이제 내 집이에요. 레이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란다. 다음 날 레이카는 부모님을 공항으로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가 레이카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한 말이 있단다. 언젠가 우리 가족은 진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가 그 예언을 이뤘구나. 비행기가 떠난 후 레이카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손에는 증조 할머니의 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레이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일본과 한국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녀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레이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레이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일본도 이 진실을 받아들일 날이 오겠지. 레이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 진실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